안녕하십니까. 1월 2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1타 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부터 참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 현지 일정 도중에 한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약 30cm가량 된 흉기로 이 대표의 목 뒷부분을 공격했고요. 당시 이재명 대표 셔츠가 피로 젖을 정도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즉각 입장을 내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충격적인 일 상당히 놀라셨겠어요. 뭐 이렇게 영상으로 네. 그걸 보니까 정말 그건 여느 테러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정황이었습니다. 거의 뭐 살해 의도를 갖고 네. 공격적으로 이렇게 범인이 범행을 했는데요. 정말 충격이었죠. 일단 뭐 범인이 어떤 의도로 어떤 사람인지 아직 뭐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인 척하면서 파란색 왕관을 쓴 그 상태로 접근을 해서 사인을 해달라고 한 뒤에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단 말이죠. 이 사람이 진짜 민주당 지지자인지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였는지 이런 건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죠. 네, 아직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보도에 따르면은 현재 이제 철저한 묵비권을 행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이기 때문에요. 네. 아직 뭐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예, 그야말로 상당히 긴 흉기로 피습을 당했음에도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으로 상처가 그렇게 깊지는 않다 또는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의식은 아직 있다 이런 보도들이 흘러나왔는데 현재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뭐 이송을 한다는 얘기도 들렸고요. 역대 우리 정치권을 보면 이렇게 주요 정치인들이 괴한에게 피습을 당하고 특히 이제 선거 국면을 앞두고 이런 불행한 일들이 종종 일어났었잖아요, 수석님.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군사 독재 시절이나 뭐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도 있었고, 네. 또 차량 피습 사건도 있었고, YS 대통령에 대한 질산역 테러. 초산 테러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직접 흉기를 가지고 민간인이 거의 살해 의도를 가지고 목 부위를 거의 그냥 관역을 하고 이렇게 이 범행을 한 거거든요. 이런 것은 또 처음 본 거라서 여간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최근에는 뭐 송영길 전 대표 피습도 있었고 더 이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도 있었는데 글쎄요, 이번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한 석 달 남짓 남은 넉 달 가까이 남은 총선 국면에 어떤 영향을 줄지 물론 뭐 이재명 대표의 건강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 총선에 어떤 변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탈당을 계획하고 있죠. 입장을 냈습니다. 부디 부상이 크지 않기를 어서 쾌유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어떠한 이유로든 폭력이 정당화될 수가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당장 민주당에 어떤 내홍이 미칠지 좀 촉각이 곤두세워지는데 글쎄요. 일단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탈당 입장을 강행하겠다라고 밝혔던 이낙연 전 대표 이 피습 사건으로 인해서 잠시 주춤할까요? 아니면 갈 길을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지금 상태가 이렇게 속단할 수 없는 것이 그렇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조금 전에 도착을 해서 이제 수술에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경정맥 손상 우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뇌와 심장으로 이제 가는 이제 혈맥인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게 이제 손상이 됐다 그러면은 치료하는데도 상당한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겠나 싶고요. 근데 당장은 이제 시간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뭐 이낙연 대표가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신당이라는 것이 이준석 대표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과 당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일종의 이제 전제로 그렇게 되면 그렇게 안 되면은 신당할 수밖에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면은 신당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신당을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메시지를 하고 행보를 하고 이재명 대표를 만났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정을 조금 늦출 수는 있어도 그 일정 자체를 번복할 가능성은 없다. 번복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민주당 내 의원들도 총선을 앞두고 좀 동요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문자 메시지로 동요하지 말라 이런 발송을 했는데, 뭐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의원들은 그래도 당내에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뭉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 입장에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정치적 견해하고는 별개로. 별개로 예. 일종의 이제 엄청난 이제 테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인위적으로 이걸 계기로 뭐 뭉치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는 다 이제 규탄하고 또 이래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민주당 내에서는 뭐 하여튼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크게 충돌하거나 뭐 이런 것은 조금 자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당장 내일 비상의원총회 의총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 대표 피습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지금 어떤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 거라고 또 그래야 바람직하다라고 수석께서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한 유력한 정치인에 대한 이제 테러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함의하는 것과 또 그 문제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의 이제 정치적 해석들은 다 이제 공유를 할 테고요.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 대표잖아요. 그리고 총선을 앞둔 대표잖아요. 우선은 당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또 총선 관리 일정에도 또 차질이 불가피한 거거든요. 특히 이재명 대표의 지금 상태에 따라서 예. 이것이 장기화되거나 조금 의외의 상황들이 오게 되면 그러면은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이제 한 가지로 나올 수가 예.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든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당 운영과 총선 일정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이제 비상적 대응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모색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이 대표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대안을 가지고 타임테이블을 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일단 이재명 대표 건강 빨리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한데, 일단 민주당 지지자들의 분노 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분노가 상당합니다. 지지층이 더 결집할 수도 있고 총선 국면에서만 보면 글쎄요, 민주당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직 예단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요. 우선은 당장은 정치적으로 추측하거나 네. 혹은 또 어떤 이제 시나리오를 가상하거나 예. 이런 것은 이제 삼가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네. 아직 뭐 확인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것이 이제 권력에 의한 이제 테러라든가 이런 이제 과거 군사 독재의 시절의 상황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제1야당 대표가 필습됐기 때문에 정치적 여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에 대한 해석, 추측 이런 것은 자제를 하는 게 좋고요. 어떻든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 피습건이 어떻게 갈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여튼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대전과 대구를 시작으로 다음 주 초까지 전국을 도는 이른바 슈퍼위크에 들어갔죠. 한동훈 위원장이 새해 벽두부터 지방을 돌면서 광폭 행보를 보이자 사실상은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그걸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이제 그야말로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마 두 가지의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 이제 당장 과제가 있거든요. 하나는 우선 당 내부를 추스리고 단합시켜야 되는 이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 스스로가 처음으로 이제 정치에 입문한 격이기 네.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대중적인 어떤 소구력 이런 것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한 이제 노력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조용한 행보보다는 저런 류의 일정과 행보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각오도 대단한데요. 일단 뭐 동료 의식을 실천하는 당으로 거듭나겠다. 공천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멋져 보여야 된다. 내용은 이기는 공천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멋져 보여야 된다. 전 이게 좀 여의도 문법과 좀 다른 어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한동훈 장관이 신년사에서도 조금 생경한 용어를 조어를 했는데요. 동료 시민이라는 조어를 했거든요. 시민 동료가 맞는지 동료 시민이 맞는지 하여튼 좀 갸우뚱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가 한 말에 포로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인위적인 조어나 이런 것들이 꼭 대중적으로 박수받을 일은 아니거든요. 동료 시민 굉장히 좀 어색한 얘기도 이렇게 꺼냈고요. 또 공천이 멋져 보여야 한다. 그런데 정치나 선거는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야 되는데 멋있으려고 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런 것은 조금 의아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처지가 지금은 일종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개인적으로는 선호도에서 조금 약진하는 그런 이제 여론조사 지표들도 보여지고 있는데,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요. 우선 근본적인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그게 이제 용산으로부터의 이제 하나의 수직적 당정 관계를 조금 정리하는 부분, 정상적으로 정리하는 부분. 이것은 공천 과정에서 공정하고 멋져 보인다고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현역들을 좀 파내고 그리고 용산발 공천을 한다는 그런 예측들이 거의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공정, 그다음에 이런 공천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계를 갖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언어의 조탁이나 새로운 언어를 좋아하는 것으로서 그 한계를 돌파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을 향해서 젠걸음을 시작을 했는데 역시나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고민이겠죠. 자, 총선을 앞두고 과연 총선이 여당 심판론이냐 공감한다가 60%, 야당 심판론이냐 공감하느냐 45%, 15%포인트의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는 현 정부 여당 심판론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공감 지수가 높은데요. 자, 뭐 정부 견제론, 뭐 중간 심판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지지율과 등가가 성립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거든요. 소위 말해서 정권 견제 내지는 심판론과 정부 지원론, 여당 지원론 이런 것이 차이가 꽤 나는 조사잖아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은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명할 거냐? 그러니까 아직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을 민주당의 지지로 그대로 받아안지 못하는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2012년, 16년 선거를 몇 번 얘기를 했지만 2012년에는 민주당이, 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몸담았던 새누리당이 승리할 거라는, 그것도 압도적 승리할 거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결과는 뒤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여론조사 지표도 상당히 그것은 중요한 거지만 그 2, 3개월 동안 선거를 치르는 그 정당의 태도, 특히 공천 관리, 이런 것을 보고 중도층들이 확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된 결과가 나왔던 게 12년과 1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표지만 정당 지지율로 정권 심판론이 이전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 3개월 동안 네.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저것은 가변적일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네. 자,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보다 지지율이 잘 나온다. 자, 지금 16대 19였는데 12월 말에 한 여론조사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일단 역전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24%의 지지가 나왔고,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도 지지율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뭐 일종의 컨퍼런스 효과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지층이 보수에서 결집한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보수 지지층의 일정 정도의 이제 결집이죠. 네. 원래 이제 어느 정당이든지 대표 주자라고 생각되어지면 글리 좀 결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해당 정당의 2등, 3등하고 격차를 이제 많이 보이게 돼요. 예. 일종의 이제 대표 결집 효과인데, 저기 특이한 점이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1년 넘게 저 지지율이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높은 지지율이 아니에요. 예. 그만큼 비호감 계층이 굉장히 넓고 공고화되고 있다는 네. 그런 얘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그때 호남에서 지지율이 30%도 안 나올 때예요. 그때도 평균 20%는 넘었었거든요. 그때 큰일 났다. 이거 지지율 너무 낮다. 문 대표 지지율이 너무 낮다. 이렇게 막 걱정하고 있을 텐데 그때 지지율하고 이재명 대표 지지율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1등은 했지만 상대적인 1등이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도 장기간 꽤 횡보를 보이고 있는 점들이 특이한 점이고요. 한동훈 전 장관, 지금 비대위원장은 제가 보기엔 지지율 상승 여력보다는 이제 지금은 비대위원장 취임했으니까 일종의 대표성의 효과와 컨벤션 효과가 같이 있는 건데 하락 요인들이 객관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둘러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 네. 앞으로 향후 이거 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스탠스를 할 것인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공정한 공천이 아니고 용산말 공천을 철저하게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이런 역할로 비춰지게 되면 하락 요인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네. 현 정부 심판론, 중간 평가 성격의 그런 여론이 많은 데 비해서 두 당의 지지율은 지지부진하다. 그럴 때 민심이 괜찮은 삼지대, 새로운 대안이 생긴다라면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당 창당 움직임, 자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의 움직임인데요. 일단 이 전 대표가 이달 중순쯤에 신당 창당을 구체화했습니다. 천하람 전 위원장 그리고 이기인 전 경기도 의원 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문병호 전 의원까지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휴대폰 통화 목록, 내가 얘기하고 있는 사람 목록까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인사들도 있다라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좀 저 허세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속이야 모르죠. 실체야 또 모르고요. 네. 그러나 꼭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신당 창당 계획이 있고 또 함께할 사람들이 이미 리스트업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본인 일정에 따라서 차분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일종의 허장성세 하듯이 예. 그렇게 하는 것은 뭐 꼭 그 이준석 대표 그래도 젊은 정치인이고 이름도 개혁신당 아니에요? 네. 거기에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요.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이 사실 90년대 중반에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이준석을 만드는 신당을 야당이라고 지금 지칭을 하고 있어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당일 수 있겠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보다 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거의 전부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준석 신당의 정체성 어떻게 포지셔닝 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 이준석 대표의 말이 워낙 이제 화려하기도 하고 또 신당에 대해서 이제 수권 능력이 있는 이런 정도의 신당으로 표명을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어떤 정체성과 비전을 갖고 할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누가 봐도 국민의힘에서 존재하지 아니하고 존재하지 못하고 탈당을 해서 신당을 하는 거고 그 현실적인 특히 총선을 앞두고 그 신당의 효과라는 것이 그렇게 거대하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존 전략을 쓰고 가져갈 것인가 이런 데 오히려 주목도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당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무리 이제 거대하게 얘기를 해도 현실적으로는 총선에서 어떤 성적표를 거둘지 예. 그 틈새를 어떻게 공략할지 이런 것에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말과 실존하는 그 신당의 모습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측면들이 발견이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제3지대 거대 양당에 실망한 민심은 3지대에 과연 눈길을 주고 있을까요? 마음을 줄까요? 자, 만약 내일 총선이면 어느 정당의 투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33% 똑같고요. 2%가 정의당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일단 신당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일 총선 이거와는 조금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자, 국민의힘이 28, 민주당이 25, 정의당이 1, 이준석 신당이 7, 이낙연 신당이 4%입니다. 자, 글쎄요. 생각보다 지금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합치면 11% 정도인데 물론 뭐 지지 정당이 없다가 27이고요. 생각보다 지금 많이 신당에 대한 지지가 잡히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외로 크지는 않죠. 네. 과거에 이제 국민의 당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탈당을 해서 예. 안철수, 김한길, 박지원 전 대표 등이 이제 예. 만들었던 그래서 국민의당. 결국은 2020년 16년 총선에서 16년, 호남을 석권했죠. 그때 30%였어요. 38석을 가져갔습니다. 아니 그때 네. 이제 신당 예고가 나왔을 때 지지율이 네네. 지지율이요? 30%였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호남으로 조금 국한되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요. 10% 미만이다. 이것은 향후에 더 축소될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네. 파괴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후보를 득표력 있는 일정 정도 득표력 있는 후보를 수도권 중심으로 낼 경우 스스로들의 이제 당선이라는 결과보다는 양당 후보에 대한 이제 잠식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어느 정도 될지가 사실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대 양당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예. 사실 후보의 경쟁력이 탁월하지 않아도 그 해당 지역구가 민주당에게 좋은 지역구냐 혹은 국민의힘에게 좋은 지역구냐에 따라서 어느 후보를 내더라도 무난하게 이제 이기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지지율 이제 10%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정당의 경우에는 사실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대표에 대한 지지나 기대치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저 지표가요. 그런데 이것이 막상 이제 총선 후보로 각 지역구에 누굴 내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신당 지지도보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힘이 확 빠진다 이거죠. 예, 예. 그래서 거대 양당하고는 실제 득표력에서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잠식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예. 이것이 결국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당이 돌풍을 일으킬지 찻잔 속의 미풍으로 그칠지 지켜보겠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